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농편 곡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제 북한에서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의 보도도 나고 우리도 나고 일본도 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비행체를 발사 시험을 했는데, 요번에는 좀 많은 걸 공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해요. 자, 이게 이제 사진이 많이 공개됐죠. 영상이. 근데 이 설명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이제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들 나름의 성과를 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구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시험 비행을 하고 성공을 발표하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죠. 다른 것은 뭐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발표 시점을 고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최근에 여러 가지 미사일들 에 대해서 시험 발사 성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거꾸로 역지사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군 생활을 10년 가까이 할 정도로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으니까, 근데 병력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경제력은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죠. 세계적으로 고립이 돼 있으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몇백만이 나올 정도의 참사가 벌어진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을 하면은 팔다리 하나가 내놔야 된다,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준다고는 충분히 전 세계가 아마 알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과언이 아니죠. 과한 생각이 아니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러한 북한이 남을 공격을 한다. 예. 공격을 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쟁 지속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예, 그죠. 방어는 강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역 바깥으로 뚫고 나간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무기 체계를 계속 최신형 무기 체계를 실험하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 지금 세상에 이제 제가 이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격변기를 맞아서 지금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죠. 누가 했든지 간에. 또 미국도 테러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테러에 대한 위험 경고를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디보다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나를 빌미로 삼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싶은데 이란을 바로 치기보다는, 이란에서는 어떻게 테러,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걸 감행하지만, 좀 더 만만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곳은 시리아, 최근에도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을 해서 희생자를 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죠, 약한 곳을.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세계사적 격변기에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너도 죽는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2일 날 시험을 한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화성 메토 이거가 연계되어 있고 저거랑 연계되어 있고, 이런 복잡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워낙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많은 것을 공개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했고, 지금 이것을 뚜껑을 딱 옆모습을 보여줬어요. 안에 납작하게 생긴 게 있죠. 꼭 뭐라고 할까, 우주 왕복선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근데 이런 모습을 사실 이제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을 제가 지난번 국방동평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르콘 같은 순항 미사일 고도가 제일 낮죠. 몇십 킬로. 예. 그 다음은 활공형 미사일인데 활공형 미사일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보적인 거 그리고 고급한 거. 고급한 것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정도 되는 거죠. 그건 전 세계를 타격권에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모습을 보면은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찍고 편집하고 했을 때는 여기는 북한의 그 정치적 메시지가 다 녹아 있다고 봐야 돼요. 이때까지는 실루엣만 보여줬던 거예요. 실루엣만. 사실은 러시아도 아방가르드를 개발하고 배치했다고 발표한 지가 여러 해 됐지만 그 실제 모습을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거 분명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러시아에 앞서서 북한이 그걸 공개한 거예요. 제가 봐서 북한이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규모와 크기, 이걸 너희들 전문가 많으니까 한번 곰곰이 곱씹어봐라. 이게 아방가르드급이 아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일단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북한의 한 말을 중앙통신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면 중거리면 벌써 1천, 2천 넘어가는 킬로미터예요. 장거리라고 하면, 근데 중장거리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들의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 장거리라는 것은 ICBM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륙간 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탄도탄은 아니니까 이게. 중장거리. 이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거리가 2, 3천 킬로미터니까. 그죠? 예. 분명히 언급했고, 극초음속이고 활공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좌우로 기동을 하고 아래 위로 기동을 한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막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생각하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방가르드급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너희 아방가르드 무서워하지? 이거 그거야. 즉 이 무기 체계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남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화성 18호, 17호에서 18호 넘으면서 고체 로켓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자체 개발했든지 바깥에서 들어왔든지 간에. 자, 고체 로켓이라는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형식의 미사일은 관측이 됐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추진제를 고체 로켓으로 바꿨어요. 예.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액체 로켓을 썼을 때나 고체 로켓을 썼을 때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럼 고체 로켓으로 바꿨다? 고체 로켓 시험했다는 게 얼마 전에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사일까지 다 공개했다. 즉 이것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체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방가르드급이 됐다. 너 아방가르드 무섭지, 못 막지. 이거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체 로켓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액체 로켓은 그 안에다가 뭐 산화제나 연료를 오래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사 전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걸리고 상대방한테 포착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체 로켓은 저 안에 고체 연료를 넣어 놓으면 쉽게 말해서 로켓 연료예요. 언제든지 불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성공률이 훨씬 높다. 상대방에게 관측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요격당할 염려가 훨씬 적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들은 이렇게 차량용으로 거치되어 있잖아요.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를 사전에 제압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로켓 이야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컸을 텐데 이번에는 미사일의 형태를 다 공개했다. 규모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게. 이제 그들이 해보라고 이제 던져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첩보기관에서도 아마추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위에 게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상당히 규모가 크죠. 보면은 7축이에요. 7축이고 밑에 게 이제 화성 18호예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이죠. 대기권 바깥으로 뭐 고도 뭐 한 500km 뭐 이상까지 올라가서 그다음 관성으로 떨어지는 거고 앞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이게 축수를 비교해 보면 9축이에요. 위에는 7축이고. 제가 봐서 탄두부의 무게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져요. 예. 근데 7축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체 연료 부분이 작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도 적은 것 같아요. 즉, 이 말은 고체 추진제가 많이 필요 없다. 예, 사거리가 화성 18호랑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륙간 탄도탄만큼 추진 로켓이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고도 100km까지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예. 자, 대륙간 탄도탄은 뭐 최소한 수백 킬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추진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00km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게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껏 알려져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와 우주 공간의 사이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이건 러시아의 토플 미사일이에요. 토플 M 미사일인데 이건 8축이에요. 이거랑 화성 18호랑 상당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근데 화성 18호 같은 경우는 9축이고 이건 8축이에요. 자, 미국 전역을 타격한다고 봤을 때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했을 때 보다 북한에서 미국을 목표로 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했을 때 사거리가 더 깁니다. 그래서 로켓의 추진제가 더 많이 필요해요.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차량의 축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반영이 됐다. 즉, 이 축수가 작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로켓 추진제가 작다. 이런 의미랑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작은 로켓 가지고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느냐?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 이겁니다, 바로. 예.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 많이 도움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반원은 이제 전형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탄도 궤적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뭐 500km 이상 올라간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건데, 자, 이 별이 떠 있는 파란색 공간은 우주 공간이고, 그 밑에 하얀색 공간은 대기가 있는 공간으로 분류가 돼요. 물론 위로 올라갈수록 그 대기의 밀도는 상당히 낮아지지만 즉 경계선이 내 고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0km 정도 돼요. 100km. 북한이 이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최대 고도 101km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 사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방가르드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즉, 이 로켓 추진제는 고도 100km만 올라가면 돼요. 통상적인 ICBM의 500km가 아니라 100km만 올라가게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탄두는 중량이 비슷하거나 또는 더 무거워 보이는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제가 작다. 왜? 나는 100km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100km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 나오죠.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 HGV 활공형이 분리돼 나옵니다. 앞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은 접시 띄우기 하는 거죠. 예.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낙하하죠.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자체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탄도에. 아방가르드 보면은 뒤에 그 화염 분출구가 보이거든요. 크기상. 그래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마찰이 거의 없으니까. 자, 중력이 당기니까 이 분리된 활공체가 떨어집니다. 지구 쪽으로. 그러다가 대기랑 부딪히게 되면 그게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밀도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배 쪽이 납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시 띄우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가에서 강물 이게 잔잔한 강물로 접시 띄우기를 하면 이렇게 총총총총 가잖아요. 그게 밀도차거든요. 예.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이렇게 물 표면에 맞아서 그거는 효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밀도차를 자기 신의 부력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우주 공간으로 튀어오르고 그때 방향전환을 살짝 하면서 좌우로 또는 아래 위로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상대방의 레이더망을 피해간다. 그것을 북한이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보여준 것이다. 즉 우리는 아방가르드급이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것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현재 ICBM Early Warning, 즉 조기 경보 체계는 인공위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외선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레이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이때 다 준비된 거거든요. 그때는 ICBM, 대륙간 탄도탄밖에 없을 때예요. 극초음속 활공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 전부 다 최소한 고도 수백 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왔을 때 상대방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 기반의 조기 경보 체계는 옛날에 수십 년 된 거예요.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처럼 고도 100km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것은 얘들이 찾지를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한참 날라온 다음에 나중에 사드 레이더나 페이트리엇 레이더가 감지하는 수준까지 낮춰졌을 때만, 고도가 다가왔을 때만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넓은 땅덩어리에 전국을 갖다가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이 싹 다 덮어주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막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방공망의 빈틈을. 자,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공위성에서 통상적인 대륙간 탄도탄처럼 조기 형무는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저기 발사대를 숨겨놓을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EOIR 같은 것으로 그런 차량의 움직임 정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사대에서 발사를 꺼내서 바로 발사를 한다. 그때가 이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큰 차이가 있는 데죠. 예. 자, 그때 그래서 EOIR 위성이 그걸 파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상승 단계에서 요격이 필요해요. 상승 단계 요격이. 예. 상승 단계에서는 일단 미사일 속도도 느리고 화염도 많이 나와요. 예. 자,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인공위성에서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화염 정도는 궤적은 추적하지 못하더라도. 자,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다른 정찰 자산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무인기나 아니면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것이 있어서 해양에 바다에 있는 요격 미사일 구축함 같은 것들이 같이 쏴주는 거예요. 내지는 무인기가 항상, 무인기는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죠.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그런 신호가 감지되면은 상승 단계에서, 그때 회피 기동도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냥 속도도 느리고, 예, 그 무거운 몸무게를 가속도로 붙이기 위해서 밀어 올릴 때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한반도 아주 가까운 곳에 미국의 해군 세력이 가까이 있다거나 남한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복잡하죠.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빠이빠이예요. 왜냐? 인공위성 시스템에 의해서 그 궤도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단계 요격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미국이 지금 구사하고 있지 못해요. 예,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거하고 미국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검증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고체 로켓을 하나 썼다는 것만 자체도, 썼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런 상승 단계 요격의 가능성을 확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저거보다 낮은 거는 이제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저런 거는 이제 공기 밀도가 높은 곳을 엔진 출력으로 뭐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으로 가는 거니까 사거리가 그래도 저기 글라이더 활공형만큼 길지는 않죠. 활공형은 전 세계를 커버하죠. 예, 한 100km까지 올라갔어요. 가는 경우에는 북한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고, 지르콘 같은 경우는 약 1000km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가 사실 막기는 제일 어려워요. 예, 뭐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발사도 너무 간편하고, 비행기에서 발사할 수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고 배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많이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점 하나 더 포석을 하나 더 둔 겁니다. 너 ICBM만 화성 18호만 해도 쉽지 않지? 예.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는 북한판 아방가르드까지 준비됐어. 너희가 위기 모면용으로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만에 하나 나를 찝쩍거릴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걸로 남한 정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남한 정부 확 많이 감시해라. 걔들이 우리한테 시비 걸 수 있다. 걔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면 나는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미국한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유사한 그 체계로서 중국의 ES, DF, 둥펑 17이 있는데, 이거가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저 북한이 오늘 이번에 보여준 거랑. 근데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이건 2019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제 상상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둥펑도 지금 이게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2,000km다. 그런데 형상을 봤을 때는 딱 활공형 미사일이에요. 자, 이래 보면은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단계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예, 활공형의 여러 계층이 있다. 그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일단 탄두부가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것보다 작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핵무장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요격용은 아니다. 전략 무기는 아니다. 전술 무기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북한 것은 아까 7축이었는데 이거는 5축 내지는 6축 정도예요. 그러면서 북한 것은 탄두부가 차량의 앞부분을 지나쳐서 삐져나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로켓 부분에 길이도 짧을 뿐더러 굵기도 가늘어요. 그래서 이것은 활공형이긴 한데 완전 우주공간까지 나가는 건 아니다. 저 정도를 가지고 고도 100km까지 올릴 수 있을까? 상당한 중량의 탄두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방가르드처럼 전 세계를 타격 목표에 둘 수 있는 완벽한 활공형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활공형이라는 특징을 이용하되 계속 대기 농도가 제법 있는 곳에서 계속 활동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거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저는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크기는 훨씬 작거든요. 이거는 이스칸다르급 정도의 몸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칸다르급인데 활공형 형태를 이용해서 극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고, 제 안에 제가 보기엔 추진제도 있다고 봅니다. 탄두 안에. 그래서 마지막 돌입 속도가 극초음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전술 무기에 가깝다. 즉 이스칸다르 더하기 활공형 극초음속,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방가르드급은 아니다. 아방가르드급은 전략 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규모를 봤을 때
둥펑 17이 아니고 아방가르드 값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자, 이거 예전에도 이미 이런 게 화면이 잡혔었어요. MBC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고체 로켓으로 변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건 완벽하게 예, 아방가르드예요. 좀 전에 둥풍 17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예, 길이도 훨씬 길 뿐더러 탄두도 크고 와, 추진제 부분이 훨씬 더 빵빵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했을 때는 기술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내지는 액체 연료였다. 근데 요번에 고체 연료로 확실하게 바꿨다. 그리고 그 외에 아방가르드급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졌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딱 최대 고도 101km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앙통신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훨씬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데 1000km로 제한해서 시험을 했다. 우리는 뭐 남쪽에서는 600km밖에 못 날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훨씬 더 멀리 날을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봅니다. 중장거리 타격 수단이고 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체계라는 것입니다. 중장거리 하면 2, 3,000km예요. 이미 둥펑 17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보다 둥펑 17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라는 것은 북한이 저는 돌려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ICBM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괌과 오키나와를 넘어서 몇천 킬로 더 가는데 하와이까지 뭐밖에 못 간다? 그걸 장거리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발 목표도 그걸 장거리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북한은 장거리라고 그런다면은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 그러면 아방가르드급이다. 둥펑 17은 전술, 이거는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규모도 아방가르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러시아 내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를 모아서 스푸트니크에서 취합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방가르드의 탄두부죠. 자, 북한은 위에 날개가 하나인데 아방가르드는 두 개예요. 근데 전체적인 형상은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픽이잖아요. 실제 그림이 예? 이렇게 공개된 것은 아방가르드급으로 뭐 아방가르드급이라고 해봤자 현재 아방가르드밖에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번에 그림 보여준 거 거의 아방가르드급을 보여준 거예요. 세계 최초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방가르드는 실전 배치가 됐지만 아이도 이런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이 실험에 성공한 것을 사진을 보여줬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시점에 반드시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아방가르드급이다. 너희가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설마 이런 거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해 줄게. 이거다. 그리고 너 레이더로 우리 다 잡았지? 우리 활공형 미사일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100km에서 분리된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거 다 봤을 거잖아요. 우리도 보고 또 북한에 보여주려고 했었으니까 미국도 봤고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것은 북한이 활공형 미사일을 개발했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방가르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 대한 위협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사정거리는 대륙간 탄도탄이고 2000도까지 견딜 수 있다. 표면이. 자, 이건 우리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 밀도 높은데 부딪혔다가 올라갔다 이러면 앞에 센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탐색기가. 예. 자, 이래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탐색기가 레이더 탐색기든 적외선 탐색기든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길이가 5에서 7m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좀 전에 보신 북한 거 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쓰면 크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 7m. 마하 최고 속도겠죠. 27. 그리고 이런 탄두에 넣을 수 있는 핵폭탄 최대로 넣으면은 2메가톤까지 들어간다. 2메가톤? 이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뭐 두 가지 있죠. 그중에 컸던 게 20킬로톤이에요. 그 몇만 명, 10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거에 100배에 달하는 거예요. 20킬로톤에 100배 하면 2메가톤이 되는 거예요.
이건 2,000킬로톤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위력을 가진 걸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다탄두 이야기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게는. 자, 그런 걸 가지고 이걸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아방가르드랑 비슷하고 둥풍 17보다는 분명히 크다. 그리고 뒤에 추진제의 크기를 봐라. 엄청나다. 자,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 아방가르드의 실제 모습이 이랑 비슷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저기에 2메가톤까지 들어갈 수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100배의 위력을 가진 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저 안에 자체 동력이 있다. 고도 100km에서 내뱉는다. 고체 연료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성이 미리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무척 엄청나게 짧다. 그리고 기존의 인공위성 기반의 ICBM 조기 경보에는 걸리지 않는다.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뚜껑 열어놓고 봐라, 내 규모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이 보면은 제일 왼쪽과 제일 우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2021년만 하더라도 저거는 그때 액체 연료였다. 자, 화성 18호를 고체 로켓으로 만들면서 북한이 이것을 계속 고체 연료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준비 시간을 줄여서 미국한테 주는 위협을 증가시키겠다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행을 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모양까지 딱 공개했다. 너희 한번 잘 분석해봐. 분석할수록 공포감이 더 생길 거야.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스칸다르를 의 탄두 부분을 출력을 넣어서 탄두가 단지 기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까지 더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목표물에 다다를 때도 극초음속으로 다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봐지고 이런 것이 이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또 후티에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극초음속 유형이 이런 거다. 이스칸다르의 탄두 개선형이다. 자, 일병식에서 보여주는 이게 이제 이스칸다르의 개선형이라고 봐진다는 그런 부분이죠. 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사거리가 이것도 뭐 1000에서 2000km까지 나와요. 이란 거를 보면. 그래서 뒤에 그래서 이거는 이스칸다르처럼 뭐 고도 50km, 60km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기권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추진제가 엄청나지가 않거든요. 예, 이러려면 대기권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거리를 늘리려면. 예, 대기권 내에 들어왔을 때는 기동이 현란하다. 그리고 이 뒤에 추진제가 붙어 있다. 탄두에. 예, 그렇지만 이것은 초기에 일찍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위험도 조금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체 로켓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도 두 가지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탄도탄 유형의. 하나는 지금 이스칸다르의 개선형 같은 거고 두 번째는 아방가르드급이다. 그렇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없다. 그렇지만 충분히 고민 중일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방향성을 봤을 때.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네.